팔려고 내놨던 집들이 간간히 팔린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탄핵 전국에 또 빠지게 되면은 당분간 조금 그런 거래나 이런 거는 좀 숨통이 좀 많이 끊길 거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 자 전세 말고 월세로 돌리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월세가 이제 가격이 많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 매물이 이제 전세가 없으니까 전세 가격은 엄청나게 오르겠죠. 그 다음에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아니 이렇게 될 바에는 나도 전세 살지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래서 근데 대신에 더 좋은 데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나도 무한 전세 살지 뭐 타 세입자로 눌러 살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전세나 월세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이게 사실 굉장히 부작용이 많은 정책인데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미래를 읽다 투자자문의 최진권 대표님 모시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이슈부터 이제 내년 전망까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모신 딱 시기가 네네. 모신 시기가 네. 딱 지금 아주 나라가 난리가 난 직후에 맞아요. 뭐 이걸 예상하고 제가 이렇게 날짜를 잡은 건 아닌데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좀 하나씩 좀 여쭤보면서 또 아마 그걸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맞아요.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금융자산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코인 같은 거는 완전 막 폭락했다가 막 올라가기도 하고 막 지금 아주 난리가 한번 났었었는데 부동산은 또 상대적으로 뭐 바로 팔고 뭐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지금 우선 하면서 그냥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이 사태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생각하세요? 네, 그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8,000대 갔다가 다시 이제 더 회복했고 좀 더 많이 올랐다고 얘기도 있고, 뭐 주식도 뭐 떨어졌다가 최근에 좀 안정 취하다가 지금 또 탄핵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오늘 좀 떨어졌다는 얘기가 듣고 그래서.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당분간은 좀 이렇게 매수세가 좀 끊기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사실 그 금리 인하로 인해서 사실 아직 언론에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조금씩 매수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었어요. 금리가 이제 3.25에서 3.0으로 낮아졌을 때부터 조금씩 이제 살아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직 언론에서 반영이 안 됐었는데 요번에 이제 지금 탄핵 얘기 나오고 있고 하니까 당분간 조금 이런 좀 흐름은 좀 많이 좀 멈춰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정책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따라 굉장히 정책과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정권이 또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또 민감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관망세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뭐 투자를 한다라고 말하기가 사실 너무 변수가 많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해서 실제 약간 좀 아까 살아났다고 한 게 있었는데 뭐 어느 정도 느낌으로 조금 이렇게 바뀌었던 거였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 좀 있다 보니까 상담이 좀 많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약간 인간 지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 약간 좀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살아난다. 있구나 이제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은 대출 규제 이후에는 좀 상당히 많이 끊겼었어요. 근데 이제 금리가 좀 인하되고 좀 시간이 지나고 금리가 인하된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좀 상담이 좀 늘어나서 조금씩 이제 좀 시장이 살아나려고 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이제 저희 회원들도 팔려고 내놨던 집들이 간간히 팔린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탄핵 전국에 또 빠지게 되면은 당분간 조금 그런 거래나 이런 거는 좀 숨통이 좀 많이 끊길 거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인간 지표들 이제 주변의 사람들의 이제 회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사고 파는 그런 내용들 이런 걸 제가 좀 들을 수 있잖아요. 또 이제 상담 문의 오는 것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이게 이제 거래가 좀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좀 조금 신문보다 조금 빨리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언론이나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통계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듣는 거니까 물론 이제 약간의 그런 좀 좋아지는 게 있었지만 이제 이번에 이런 일 때문에 이제 확 지금 매수세나 이런 뭐 매도세 뭐 둘 다 뭐 지금은 뭐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이제 또 이런 데 또 기회로 또 삼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이 와중에도. 근데 왜냐면 또 사람 심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사람 심리가 이제 전국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좀 마이너스로 더 파는 경우도 있거나 아니면 금매로 조금 더 깎아주는, 왜냐면 흥정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전국이 좀 혼란스럽다 보니까 좀 흥정을 많이 해서 좀 깎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강심장이죠. 뭐 매수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이게 뭐 어차피 안정이 될 거고 또 이제 다주택자가 아니라 뭐 내 집 마련 혹은 이제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정도는 사실은 크게 뭐 그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 판단을 해서 그런지 그런 분들은 또 이게 움직이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거 데이터나 이런 걸 보면 네. 이럴 때가 어찌 보면은 이제 매수하시는 네네. 분들한테 유리하긴 한데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게 잘 네. 안 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가 네. 앞으로 뭐 정말 뭐 대선을 뭐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고 막 정말 네네. 복잡해지는데 네네. 이러면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공포감의 이제 공포 매물 이런 네네네. 것들이 더 나올 거라고 좀 보세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이제 내년 5월에 또 양도세 중과도 네. 이제 그게 유예됐던 게 이제 다시 이제 중과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그 전에 있죠. 이제 물론 이제 양도세 중과가 이제 조정 지역, 강남 상권은 용산 지역이니까 핵심지니까 사실 비조정 지역은 양도세 중과랑 그 유예랑 상관없이 무조건 일반 세율이긴 한데 이제 네. 강남 상권이나 이제 용산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내년 5월 이후에도 이제 중과가 되면 안 되니까 네. 그게 이제 또 그런 매물을 빨리 좀 던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강남 상권이나 이제 용산은 또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또 그런 지역을 또 노리시는 분들은 또 이런 기회에 또 급매물을 또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도 생각하고 그 일반적으로 이제 1주택이나 뭐 이 정도 갖고 계신 분들 그렇다고 내가 집을 팔아서 뭐 딴 데 어디 갈 거 아니면 사실은 그 네. 급매로 내놓을 필요는 없는데 다주택자 매물들은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주택자 매물들은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내년 5월에 이제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이제 연기가 안 되고 그냥 이제 그렇죠. 바로 되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그 이제 급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양도세가 원래 지금 높아 있는데 네네. 일시적으로 지금 약간 풀어준 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막 2년 정도 풀어줬던 네. 건데 네. 요게 내년에 또 연장되나 마나 하고 있었던 그렇죠.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뭐 완전 그렇죠. 정치 지형이 바뀌어버리거나 하면은 네네. 그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으니까 그렇죠. 뭐 내년 한 3, 4월 네네. 또 막 거기다 또 종부세도 뭐 그렇죠. 6월에 또 네. 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공포 매물이 다시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럼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강남 3구 위주로 움직이겠죠.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양도세 중과는 강남 3구랑 이제 용산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그쪽에 다주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사실 최근 한 1, 2년 정도는 네네. 종부세 부담이 많이 내려갔었잖아요. 많이 줄었죠. 실제로 저 아시는 분도 이제 그 강남에 아파트 두 채가 있으셨는데 이제 네. 개인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거의 뭐 종부세를 한 8천에서 1억 정도 내셨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한 뭐 500, 1000 뭐 이 정도 네. 그부도 안 냈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줄었고 다시 이제 종부세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이제 뭐 거의 사실 1억이라는 게 사실은 일반 셀러리맨 억대 연봉도 사실 힘든 급여고 그렇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알다시피 이게 그 일반적으로 1억을 벌려면 사실 2억 정도를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생활비까지 한 3억은 벌어야 돼. 최소 3억은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억 벌어서 열심히 모은 거를 네. 1년 종부세로 그냥 다 내는 다 거잖아요. 내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긴 한데 네. 이제 또 이제 그렇게 이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부자들도 좀 종부세 대상자들은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강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지금 뭐 워낙 뭐 갑자기 급작스럽게 네. 일어난 일이어서 다들 지금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양도세 유예도 모르시는 분들도 지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네. 내년 5월이었구나. 그렇죠, 이러면은 그렇죠. 네. 어떻게 되는 거지? 갑자기 큰일 났는데 그렇죠. 네.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강남의 2, 3주택자 뭐 이런 네네. 분들은 약간 좀 고민이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이제 양도세 중과가 이제 일반 세율 플러스 뭐 20% 30%였으니까 네. 예전에 뭐 어떻게 보면 실제 세율이 뭐 8, 90% 세금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내가 만약에 10억을 벌었어도 8, 9억을 세금을 낸다고 하면 사실 네. 양도세 의미가 중과가 없죠. 되면 의미가 없는 거고. 근데 그렇게 만약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사람들이 대부분 이거를 파는 것보다는 이제 자녀들한테 증여하는 전략으로 또 이제 갈 것 같은데 사실 증여세율도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게. 네. 네. 그것도 안 바뀌었어요. 지금 네. 또 뭐 개편 안만 나왔지. 네, 상속세 증여세 그 개편도 네. 있고 그다음에 그 증여세도 실질 과세로 해서 그 더 이제 올렸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증여세도 굉장히 높아져서 그래서 그 막바지에 증여 빨리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었어요. 하긴 그거. 그랬네요. 네. 뭐 시세로 막 맞아요. 조정하고 네. 이랬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도 그래도 이제 내가 양도세 하느니 차라리 그냥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네. 그런 분들이 차라리 2, 3월에 금매로 던지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리고 만약 양도세 중과가 실제로 되면 아마 그때부터는 네. 누가 8, 90% 내면서 그걸 팔겠습니까? 그렇죠. 증여로 가겠네요. 그렇죠. 증여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그러면 다시 이제 강남에 이제 매물이 안 늘어나겠죠. 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강남 집값도 다시 또 오르는데 또 그에 맞춰서 세금은 많이 내게 된다. 그렇죠. 네. 거기다가 지금 그게 있잖아요. 지금 종부세나 네. 이런 보유세 같은 거는 네. 사실 시행령으로 네네. 이제 대통령이 이제 낮춰줄 수 있는 네. 부분이 많았는데 네. 반대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만약에 뭐 대선을 하게 되거나 네네. 이러면은 또
정당에 따라 어떤 정책에 따라서 다시 보유세를 바로 올려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거대 야당이 사실 민주당이다 보니까 사실 뭐 못할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사실은 그 아시다시피 이제 취득세도 윤석열 정부에서 그 여러분 그래도 많이 노력을 했어요. 뭐냐면 취득세도 절반으로 완화를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국회 통과가 안 돼서 안 된 거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조정지역 때 조정지역 1세대 1주택 가시려면은 1년 만에 팔거나 2년에 팔아야 되거나 아니면 1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3년으로 통일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바꾼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집을 일시적 1세대 1주택으로 존중주택을 사실 1년 안에 팔기가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세입자가 있을 수도 세입자도 있고 하니까 방법이 맞아요. 없죠. 근데 그게 이제 1년이고 또 6개월 안에 전입해야 되는 조건도 있었고 그게 또 시기별로 언제는 6개월 안에 전입해야 되고 언제는 2년이고 언제는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사들도 이게 뭐 헷갈리는 거고 그것 때문에 실수해서 세금 왕창 내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3년으로 다 통일했단 말이에요.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지역이든. 그래서 그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현실적이다. 현실적으로. 비현실적인 거는 바꿔야 되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것도 만약에 국회에 통과가 됐으면 못했던 거잖아요.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으로 이제 고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진짜 이게 그 거대 여당이 되면서 또 대통령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그냥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뭐 임대차 무한갱신법, 임대차 무한갱신법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이건 아직 발의이기 때문에 된다라는 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중간에 개정도 되고 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나온 걸 보면은 그 지난 그 임대차 3법보다 좀 더 강력해요. 어떤 내용이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무한갱신법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전세 말고 월세로 돌리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월세가 이제 가격이 많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 매물이 이제 전세가 없으니까 전세 가격은 엄청나게 오르겠죠. 그리고 이제 한번 들어가면은 또 계속 살 수가 있고 내가 집주인이 들어가지 않는 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더 좋은 데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좋은 동네에 월세나 이런 걸로 들어가서 집주인이 못 들어오면 난 계속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계속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좋은 데는 전세나 월세가 훨씬 많이 오를 거고 그다음에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아 이렇게 될 바에는 나도 전세 살지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서 아 근데 대신에 더 좋은 데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나도 무한 전세 살지 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거래나 이런 것보다는 타 세입자로 눌러 살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전세나 월세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거래는 안 되니까 거래가 안 되면 이제 취득세 양도세도 사실 안 거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세수 부족의 또 원인 될 수 있는 거고 또 이게 이사가 또 안 다니면은 또 경제도 물론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부작용이 많은 정책인데 이거를 또 입법 발의한 것도 웃기지만 이게 또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좀 심각한 문제가 초래가 될 수 있고 경제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뭐 계약갱신 한 번 가지고는 아무래도 좀 꾸준히 살 수가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발의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어떤 동네에서 장기간 거주하려면 매수를 하는 게 맞긴 맞잖아요. 그래야지 뭐 매수라는 게 없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하게 되면 말씀하신 거에다가 저는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세입자가 예를 들어 좋은 집에 살아요. 제 집에.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일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지방에 왔거나 뭐 이래서 약간 뭐 다른 데 가서 살던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다시 그냥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 집 계속 뭐 남한테 주는데 시세도 못 올려주면 내가 그냥 들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결과적으로는 좋은 동네에는 이제 임대 물건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학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살았던 분들이 이제 임대 물건이 적어지니까 더 높은 비용에 이제 비용을 지불하게 되거나 이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사실 이제 임대차 이게 무한갱신은 이제 세입자들을 위한 법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실 세입자들을 더 안 좋게 하는 법이고 사실 임대차 3법도 사실 세입자를 위한 법으로 만든 취지가 그랬지만 사실은 전세에서 월세화 되는 거고 전세가 폭등으로 사실 세입자들이 다 그 피해를 사실 고스란히 입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입자들이 굉장히 더 안 좋아지게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저번에 그 2020년 8월이었나요? 그때 임대차 3법 들어갔을 때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게 대치동 음마였나요? 거기가 아마 한 5억 했나 전세가. 근데 그 9월달, 10월달에 그 다음 학기 이거 입학 때문에 엄마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집이 없으니까 전세가 맞아요. 없으니까 갑자기 8억 10억으로 맞아요,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집이 너무 없으니까. 근데 애는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가 막 폭등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제 또 이제 발생하지 않으려는 법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사실 이론과 실체가 좀 많이 다르고 그다음에 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그 다주택자하고 이제 임대를 주고 있는데 매번 전세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저희 생각보다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그 월세나 전세를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름 착한 임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임차인들한테. 그래서 또 뭐 수리하고 싶다고 하면 웬만하면 제가 또 다 고쳐주고 주는 편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입자들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사회 악, 그다음에 뭐 임차인은 그냥 무조건 선. 뭐 이런 식의 이제 대결 구도로 또 가게 되면은 서로 또 싸우게 되고 또 이게 경쟁하게 되고 또 이제 이게 사회 분열만 일으키게 되는 거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정치인들이 일부러 그렇게 사회 분열을 일으켜서 그 본인들의 표를 많이 얻으려고 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근데 이런 거에 좀 사람들이 좀 그 명백히 그 현혹되지 말고 이런 현실을 좀 제대로 좀 인식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선과 구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부자가 뭐 악이고 뭐 가난한 사람이 선이고 뭐 임대인이 뭐 악이고 뭐 임차인이 선이고 이런 구조는 아니니까 이런 거를 좀 면밀히 좀 사람들이 좀 인식을 좀 하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어렵기는 한 것 같아요. 임차 가격을 정부가 이제 뭐 위원회 같은 네. 걸 만들어서 네네. 결정해주겠다 이런 네네. 것도 아마 그 개정안에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거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이중 계약이 또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전처럼 예, 막 이중 계약, 삼중 계약 뭐 이런 막 그렇죠. 시사가 막 이제 막 꼬이고 그렇죠. 막 예, 이렇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관리비를 더 좀 받는다거나 네. 아니면 뭐 아까 우리 네,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뒷돈을 받든지. 네, 하고 뭐 아니면 인테리어도 수리를 하게 하든지 맞아요. 예.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불투명해지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가격을 강제하다 보면은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또 이게 이기적인 본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인정하고 이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이중계약, 삼중계약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또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더 안 좋아진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 예를 들어 이제 뭐 그 지금 발의한 쪽 뭐 진보당이나 네. 뭐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 논리를 또 제가 설명을 해보면은 이제 왜냐면 이게 시세라는 게 네. 특히 이제 좋은 동네들은 또 공급이 네. 부족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거기서 사는 분들은 약자의 포지션에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네. 좀 보장을 좀 길게 해줘야 된다. 네네네. 이런 취지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네. 이거가 이렇게 가게 되는 이유가 사실 네. 공급이라도 많으면 네네. 공급 많으면 뭐 이런 거 전세가 좀 네네. 안정되고 하니까 좀 덜할 텐데 네네. 지금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네네. 약간 좀 강력하지만 이런 걸 좀 발휘한 게 아닌가. 근데 그 생각 자체가 전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 임대인은 그 네. 세금을 내고 강남에서 어쨌든 강남이나 이런 데 거주하시면서 엄청난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고 또 사회에 이바지하고 또 그만큼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고 또 주변에서도 또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임차인만 보호해야 된다, 약자만 보호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그 너무 이렇게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 너무 목소리가 너무 커진 느낌이 저는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도와줘야 되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어떤 사회 질서나 이런 게 좀 다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좀 약간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더 안 좋아지고 그 피해가 사실은 부자들보다는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 전가가 되는 측면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사회적 약자를 더 안 좋아지게 하는 또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그런 정책을 내놓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발상을 빨리 전환해야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진보 쪽 정당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빨리 이제 이런 거를 좀 빨리 깨야 되는데 이런 거를 좀 저는 깰 수 있는 방법이 토론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토론. 네. 그러니까 우리 뭐 부일라님 같은 분들이 나와서 토론 좀 많이 해야 돼. 요청이 몇 번 들어왔는데 아 그래요? 해야 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 네. 토론해서 쉽지 않죠.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좀 많이 네. 바꿔야지. 그게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게 사실은 또 서민들을 위한 길이기도 해요, 사실은. 네. 근데 이번에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네. 저번에 한번 네. 그렇게 좀 급등했던 것들을 또
봤기 네네. 때문에 국민들이 네. 또 이거에 대해서 또 과연 이렇게 막 완전히 찬성을 할 것인가에 그렇죠. 대한 것도 네. 좀 걱정도 맞아요. 되는 것도 있고 제일 불안한 거는 네. 아까 말씀하셨겠지만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네. 보통 이제 한 번만 쓰니까 네네. 4년 뒤에는 시세대로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그래 4년은 참을 수 있다. 시세가 막 네네네. 급등했어도. 네. 근데 이제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약에 무한이 되면 네네네. 만약에 6년, 7년, 8년을 살게 되시면 시세가 2년에 5% 오니까 그렇죠. 만약에 뭐 전세가 2배가 됐는데도 네. 거의 한 4년 전, 5년 전 가격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집주인들이 과연 그거를 실거주하러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겠죠. 실거주 하다가 또 2년 있다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걸 또 계속 할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이제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집주인도 고생하는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차인도 사실은 그 원래 법 취지에는 안 맞게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애당초 그런 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작용 때문에. 실거주해도 못 들어가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거주해도 네. 못 들어간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바꿔버리면. 그 사유재산이 없어지는 거죠. 사유재산이. 그냥 강제 임대사업자 등록 이렇게 할 수도 있지. 8년 그러니까. 강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뭐 공산주의 가자는 거니까.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네. 뭐 입법부나 이제 뭐 행정부가 이제 같은 당이면 이제 뭐 방향이 이제 정해지면 가는 그렇죠. 거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네. 공포 매물도 네. 예를 들어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다주택 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럼 반대로 내가 네. 무주택자라면은 네. 굳이 예를 들어서 네. 뭐 연초에 그런 공포 매물들이 나온다면은 네네. 1주택자만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차피 1주택 이제 본인이 이제 거주할 네. 의향도 있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또 가격이 좀 떨어지면은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저는 무주택자들은 뭐 사시는 게 맞다고 봐요 언제나. 예.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네네. 이렇게 만약에 이런 네. 정책이나 네네. 이런 것들이 된다면 만약에 지금은 발의 상태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네. 안 될 확률도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된다면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더 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이제 양극화가 되는 거겠죠. 이제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뭐 그 이재명 대표도 그 예전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1주택자들은 종부세 줄여줘야 된다고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니 발표한 게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민주당도 결국 1주택자들은 그래도 이제 세율을 좀 많이 낮출 그런 의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어쩔 수 없이 이제 1세대 1주택자들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 2주택까지는 거의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까지 중간은 하지 않는다. 그렇죠. 중간은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내가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 한 채, 두 채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종부세가 한 채가 더 유리하면 당연히 팔고 60억짜리로 가겠죠. 만약에 내가 강남에 아파트 뭐 40억짜리 두 채가 있으면 팔고 80억짜리 가겠죠. 네. 누구나. 네. 그러면 점점 더 똘똘한 한 채는 더 똘똘하게 가는 거고 더 이 양극화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강남에서도 더 양극화 최근에 뭐 반포 뭐 50억, 60억 거래됐다고 해서 막 언론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60억, 70억, 80억, 100억까지 쭉쭉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지방은 요새 안 좋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지방은 누가 삽니까? 매물이 더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그 문제가 뭐냐면 취득세가 이제 다주택자는 뭐 8% 11% 되니까 내가 서울에 있는 집을 사고 싶어도 다주택자는 어떻게 되냐면 지방을 다 처분을 하고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는 매물이 넘쳐나고 서울 수도권 서울이나 이제 강남 쪽에는 매물이 없다 보니까 가격은 더 오르고 이게 양극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정책들의 취지가 뭐냐면 양극화를 줄이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결과는 어떻게 돼요? 지금 양극화가 더 극대화되는 거고 사실 이런 정책들이 언제 나왔었냐면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나왔었어 이미 네. 나왔었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그 양도세 중과한다거나 종부세라든가 뭐 이런 취득세 중과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강남 집값이 훨씬 더 급등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방은 더 안 좋아졌었고 근데 이런 거를 다 경험했으면서도 또 하겠다? 뭐 그러면 뭐 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뭐 네. 그렇게 되면 또 그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가 좀 더 강화될 수 있을 확률이 높다. 네네, 이렇게 그렇죠. 가면은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무한으로 만약에 되면 네네. 똘똘한 한 채를 사서 실거주를 하려는 수요들도 많이 그렇죠. 바뀔 네,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좋은 동네에 임대 물건이 적어지니까 그렇죠. 그쪽 시장들은 또 가격이 막 올라가고 엄청 오르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들은 또 이제 또 침체되고 그렇죠. 더 이런 양극화되는 거죠. 것들이 일어날 확률이 있다는 네. 거죠. 네네.
어쨌든 지금 금리가 인하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시장이 좀 혼동스럽긴 하지만 네네. 뭐 이게 진정이 된다고 보면 그러면 이제 내년에도 금리 인하가 뭐 계속 예정돼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네네. 이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부동산에서는 그래도 호재죠. 왜냐하면 이제 대출 금리가 낮아지니까 좀 부담이 좀 덜하니까 대출을 좀 더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좀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은 또 대출 한도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상급지로 갈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호재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 거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계속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 환율 때문에 금리 내릴까 말까 좀 고민 많이 했었다가 이번에 내린 거 보면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좀 많이 안 좋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 거고, 당분간 좀 이런 금리 내리는 추세는 좀 이어질 거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무래도 부동산에는 그래도 호재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재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을 텐데 네네. 이게 금리 인하의 요인이 네. 어찌 보면 경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매수자 입장에서는 네네. 금리가 인하는 되지만 네네. 또 뭐 소득이라든지 네네. 직장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도 네네. 더 커지는 것도 동시에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호재에 영향을 더 준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DSR 때문에 대출이 이제 많이 뭐 요새 뭐 DSR 강화가 돼서 대출이 좀 적게 나오는 측면도 있는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 금리가 낮아질 때 물론 이제 금리만 보고서 집값에 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네. 가지 요인들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경제 좀 불투명하다 보니까 단순히 금리가 인하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다주택자는 또 대출이 많이 안 나오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무주택자는 뭐 정책자금 대출, 뭐 신생아 대출이라든가 네. 또 뭐 자녀 특공이라든가 뭐 이런 대출들이 있어요. 세자녀 뭐 대출 네. 막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정책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저금리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게 뭐 집값이 뭐 오를까 안 오를까에 떠나서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 될 때 주택을 구입하는 게 저는 맞지 않냐. 예, 왜냐면은 그렇다고 이거를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살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저는 시기를 굉장히 놓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더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 집을 갖고 있는 거랑 또 이제 전세로 사는 거랑 월세로 사는 거랑 또 이게 또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 경기가 많이 불투명한 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옷을 사듯이 집을 사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이제 어느 지역은 너무 많이 과도하게 오른 지역들이 있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고 좋다.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평가된 지역들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런 지역을 내 집 마련해서 들어가서 산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사고자 하는 지역이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것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저평가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냥 저는 좀 경제가 좀 불안하더라도 요즘 같은 때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 사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네. 이제 여쭤보는 건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1등들이 막 올라갔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네. 이제 2등, 3등이 뭐 약간 조금 네. 뭐 주춤하면서 네. 이렇게 가고 있었던 네네. 상태였는데 맞아요. 이 상황에서 이제 내년을 이제 전망하기 네. 되게 어렵지만 네네네. 아주 변수가 많지만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2, 3등이 키 맞추기를 좀 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또 1등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은 이번에 대출 규제 전만 하더라도 이제 네. 2, 3등이 약간 키 맞추기를 하려고 했던 그런 게 저는 좀 있었어요. 네, 그런 네. 분야가 있었어요. 근데 대출 규제가 딱 막히니까 이런 것들도 좀 자꾸 다시 이제 주춤하거나 오히려 떨어졌고, 또 이번에 좀 금리 인하되니까 좀 오를만하니까 네. 또 이번에 좀 이런 일이 터지고 이런 일이 터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근데 제가 이제 올해 투자를 저도 하다 보니까 돈은 이제 고평가에서 저평가로 흐르는 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제,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오른 지역도 물론 더 양극화가 될 수 있고 정책적으로 할 수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 양극화 되더라도 못 사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런 분들도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이제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지역도 키 맞추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뒤에서도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방보다는 이제 수도권 서울 쪽이 더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구축보다는 네. 신축이 더 이런 거를 더 키 맞추기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구축의 기준이 그러니까 뭐 재건축 네. 빼고 네, 그쵸, 애매한 그쵸, 뭐 그쵸. 10에서 20년 사이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네. 조금 오를 타이밍도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래도 좀 네, 아니다. 네, 네. 신축이 좀 더. 네, 이번에 그러니까 수도권의 신축들 중에서도 지금 마피로 거래되는 분양권들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분양권 같은 경우 이런 거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분양 가격이 지금 가격이 아니라 2년 전 가격이잖아요. 네. 근데 2년 전 가격인데 거기서 마피라고 하면 굉장히 싼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환율도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나 이제 수입 물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분양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마피로 거래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저평가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당연히 지금 사셔도 들어가도 괜찮다. 근데 이게 왜 마이너스가 나냐고 판단을 했을 때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취득세가 원래 8에서 10%도 뭐
완화된다 뭐 계속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분들이 내가 이거 12% 내면서까지 이거를 분양하고 등기를 쳐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중간에 거죠. 피 받고 팔려고 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죠. 못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그렇죠. 입주장 때 그냥 그렇죠. 던지는 거죠. 그렇죠. 10% 낼 수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저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시기랑 상관없이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이런 게 경매로 사는 것보다 더 싸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10%보다 더 그렇죠. 15%더 빠지는 거니까. 그러면 굳이 이제 경매에서 낙찰받기 힘든 거 하는 것보다는 무주택자들이 이런 거를 사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뭐 광명 이런데 막 마피 뜨자마자 그렇죠. 사람들 또 사러 가서 네, 이제. 마피인 줄 알고 갔다가 무피로 거래하고 나오고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 좀 더 빠른 거고 이제 수도권은 그래도 이제 마피로 살 수 있는 단지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입주가 또 끝나면 오르더라고요. 네. 좀 예를 들어드리면 거만유 로얄프리즈 시티라고 네. 거기도 이제 입주장 때 마피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한 2, 3억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쪽도. 그러니까 그래서 단기간에 또 네. 팍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입주장은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때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잠깐 좀 힘들지 또 좀 기다리면 다시 이제 원상태로 회복되고 또 입주되면은 또 다시 이제 제자리 가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내 집 마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강남이나 이런데 서울에 너무 돈이 비싸서 못 하시는 네. 분들은 또 이런 전략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오히려 그런 보유자가 이렇게 힘들고 꼬여 있는 상황을 잘 이용하면 그렇죠. 그럴 때 오히려 이제 급매 개념을 그렇죠. 잡을 수 네. 있으니까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냥 일반 매매로 이제 가지고 있는 그냥 네. 그 매도자 네네. 인 분들 입장에서는 네네. 금리 인하가 어쨌든 그 매도를 하는 거의 네네. 수요를 좀 낮출 수 있지 않습니까? 안 팔아도 되겠는데라는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대출 부담이 이제 적어지는 거니까 대출을 이제 많이 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볼까 이제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다만 이제 좀 과도하게 좀 많이 좀 다주택자 하신 분들도 물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종부세 이슈도 있고 이제 보유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좀 수익이 낮다고 하면은 좀 수익이 난 거 위주로 아니면 이제 이런 것도 방법이 좀 전략적으로 이런 것도 있는 게 양도차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수입이 나고 한 해 이제 같은 해 팔면은 그거를 좀 양도세를 좀 줄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이런 것도 활용해서 좀 이게 주택수를 좀 줄이는 게 지금은 좀 더 트렌드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그럴 수 판단하는 있죠. 거죠. 네. 그러면은 사실 뭐 되게 복잡하긴 한데 뭐 그냥 뭐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그냥 네.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집값의 어떤 향방 네네. 크게 봤을 때 뭐 서울 수도권과 지방 이렇게 네네. 나눈다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내년에 이제 화야냐 탄핵이냐 그죠? 그다음에 이제 너무 복잡해요. 복잡해요. 사실 지금. 예. 이거는 예. 부동산 영역은 아니죠. 네네네. 사실. 뭐 그렇긴 한데 뭐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좀 규제 일변도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 저는 좀 조금 더 양극화, 초양극화의 시대로 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그냥 이대로 가면은 좀 더 규제 완화가 되면은 오히려 좀 더 균등하게 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들고 다만 트렌드가 요즘은 다 이런 거죠. 다 신축, 강남, 네. 그다음에 지방보다는 네. 뭐 수도권, 서울 이런 트렌드는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트렌드는 좀 갈 거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에 이제 일부 신축들 중에서 좀 갑자기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좀 급하게 던지는 매물들 네. 그런 매물들은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질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또 많이 엇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당 같은 초기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기적으로 표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표류. 아무래도. 예. 네. 그리고 근데 다만 좀 속도가 붙은 단지들. 근데 사실 요번에 최근에 이제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계속 재건축 막 발표 엄청 많이 했어요. 여의도 네. 그렇고 목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다 재건축 이런 거 좀 풀어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은 이제 재건축이라는 거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신축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신축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가려고 했는데, 근데 속도가 좀 붙은 데는 그나마 좀 난데 이제 속도가 이제 아예 안 붙은 재건축 단지들은 조금 이제 정권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예,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내년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집값이 조금 오를 여지가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 탄핵 정국 때문에 또 어떻게 변할지 또 이제 정권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좀 약간 그거는 좀 트렌드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재건축 얘기 하셔가지고 네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1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들 막 환호하고 네. 막 4억 뛰었다 이런 네네네. 얘기가 기사가 며칠 네. 전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돼버렸는데 네. 그러면은
만약에 뭐 지금 현 야당이 뭐 정권을 잡는다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지난 정권의 마지막에도 공급을 하려고 했었고 그러면 재건축은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그때 했던 정책이 한강 르네상스랑 한강을 엄청 개발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면서 다 없어졌어요. 네, 맞아요. 네,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보면 정치인들의 우리가 심리나 속성을 좀 이해해야 되는 게 정치인들은 남의 치적을 자기가 하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사람은 남이 만든 거 다 부시고 다 자기가 만들지 그거를 다시 보완해서 만들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내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보면은 우리의 심리에 보면은 오세훈 씨도 그 시프트가 본인이 만든 거, 뭐 뉴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가 한 거, 보금자리 주택 이명박 정부가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름이 명칭들이 있어요. 이름을 또 바꾸죠. 자기가 했으니까. 정 안 되면 내 걸 바꿔야 돼. 그렇죠, 내 거. 그러니까 이런 심리들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 이어서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싹 바꾸고 본인의 이름을 붙여서 다시 하겠죠. 아예 뭐 다른 플랜으로 짜서 뭐 비슷하게라도. 그렇죠. 비슷하게 가지만 그냥 없는 거죠. 싹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 지금 선도지구나 이런 곳들은 뭐 기부 체납이나 이런 것들도 한다고 하면서 이제 가점을 모아가지고 이제 좀 당선이 된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 여기서 뭐 조금 더 공공기여를 더 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좀 대책으로 그렇죠. 새로운 프로젝트로 시작할 수 있다. 그 이재명 대표 공약이 그거잖아요. 맞아요. 공공 임대를 더 뭐 50%씩만 넣겠다. 그 30년짜리 공공 임대를 하잖아요. 아마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예 없고 재건축보다는 그러면 또 이제 국민들의 또 저항이 있고 아예 그럴 바에 안 해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또 표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요번 그 사태에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민감하게 좀 반응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소견이긴 합니다. 물론 저희는 이제 정치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추정을 하는 건데 또 일기 신도시가 또 약간 뭐 지금 현 야당에 또 그 표를 또 많이 또 주신 곳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참 예측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지금 정책대로 된다고 가정하고요. 가정하고 최근 정부가 그걸 발표했거든요. 이주 단지를 원래 영구 임대 아파트를 재건축해가지고 거기로 이제 이주시키고 부시고 이주시키고 부시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주 단지 안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우선 하겠다. 하다가 전세나 월세가 너무 가격이 오르면 그때 어떻게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속도를 좀 올리려고 한 것 같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 계획을 보니까 2030년에 입주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착공에서 완공까지 한 3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앞으로 이제 우리가 5년 안에 완공이 되면은 3년 짓는다고 하면은 2년 안에 다 이주를 해야 된다는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렵죠. 어려워. 뭐 설계도 안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현실성 없는데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한 이유가 좀 그만큼 급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금리도 인하되고 집값이 또 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급하게 이제 그냥 내뱉은 거기 때문에 사실 현실성이 많이 없고 그런 이주 계획 이런 것도 사실 저는 그렇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계획이 안 돼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거에 요번에 또 탄핵 정부까지 겹쳤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정말 가능성이 없고 그냥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 시험 볼 때 나 1등 할래 막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험 봐서 뭐 꼴찌하면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말과 행동은 다른 거니까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부동산 폼나는 자들도 집값 언제까지 떨어집니다.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안 맞으니까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우리 말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희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지금 방금 최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말 그대로 이제 기존의 계획도 약간 아직 그 얼개 정도 있는 정도인데 이거를 내가 밀고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있으니까 아예 새로 새 판을 짜겠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선도지구 지정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큰 분노가 생길 수도 있지만 참 갑자기 진짜 왜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 되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 선도지구 그 지정되고 바로 파시고 이제 오신 분들이 대부분 강남에 많이 또 사셨던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위너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분위기에서 선도지구나 아니면 일기 신도시에 좀 이렇게 유망한 단지들 가격이 좀 오른 곳들은 매도하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오히려 그래서
거기서 오히려 그분들이 좀 빨리 재건축이 될 수 있는 단지들, 그러니까 서울이나 이제 강남 쪽에 그런 단지들이 자금이 되면 그런 데로 갈아타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선도지구에서 떨어진 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선도지구에서 떨어진 단지들은 가격이 좀 많이 뭐 떨어졌다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뭐 빠졌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내가 이제 서울이나 강남 재건축 갈 정도의 자금은 없으니 내가 마땅히 그냥 좀 그냥 살기 좋은 곳에 내가 그냥 실입주 하겠다 이런 분들은 또 지금이 어떻게 보면 또 그 떨어진 것만큼 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이제 떨어졌을 때 한번 뭐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이렇게 막 변수가 많고 막 이게 혼란스러울 때 공포 매물이나 실망 매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잘 잡으면 결국에 그런 분들도 나중 되면 또 이게 좋은 기회가 된 거니까 그런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2차나 3차에 될 거로 예상되는 그런 단지들 지금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왜냐면 그러니까 재건축이 막 밀릴 수도 있잖아요. 밀릴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가격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차피 분당은 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 주요 전제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쌀 때 좀 들어가서 좀 차익 남기고 나오겠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선도지구가 된 지역보다 안 된 지역들이 더 유망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도지구는 많이 올랐으니까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재건축 빨리 되면 이게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근데 제 기본적인 전제는 그 분당 재건축은 속도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분쟁의 소지도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오히려 가격이 많이 떨어진 단지들을 사는 게 오히려 더 저는 전략적으로 나쁜 전략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뭐 수도권, 서울 얘기를 좀 했는데 사실 뭐 인구의 절반은 지금 지방에 계시는데 이 지방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선은 뭐 광역시 같은 급들 이런 데는 약간 뭐 아주 좋은 지역들은 살짝 올라갔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지만 대세적인 건 아닌 것 같고.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지방이 좀 살아났을 때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좀 지방이 좀 살아났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이제 지방 분권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다시 도래하면 지방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큰 틀에서 지금은 지방 분권 시대보다는 이제 서울 수도권 시대고 모든 광역 교통망이 다 수도권으로 다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서울 수도권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 민주당은 좀 지방에 조금 관심이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신호탄으로 지방시장도 다시 좀 움직일 수도 있겠다. 정책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척결돼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근데 그때랑 다른 게 지방을 살려준다 하더라도 지금은 취득세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들어진 게 뭐냐면, 이제 지금은 주택수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지방에 한 채를 샀는데 내가 서울로 뭐 근무를 하거나 이전을 해야 돼서 서울을 살려고 봤더니 이 지방에 있는 집 하나 때문에 취득세를 8%를 내야 된다? 그럼 열받는 거죠. 열받고 그러면 이 지방을 내가 팔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이나 강남에 그런 집을 사기 위해서는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서울이나 강남에 집을 사기 위해서 지방 주택을 팔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이 살려면 선제돼야 될 게 저는 취득세가 완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예전에 뭐 양도세 뭐 100% 감면이라든가 이런 세제 혜택들을 많이 줬잖아요. 그러면서 또 지방 분권 시대에서 뭐 그때 세종시도 하고 뭐 충북 진천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면서 기업들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지방이 좀 살아났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는 한, 이제 그다음에 취득세가 완화되지 않는 한 지방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다.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를 잘 이해하시고 대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취득세를 낮춘다라는 건 결국에 다주택자를 규제하지 않겠다, 제한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첫 단추가 지금 막혀 있는 게 다주택자를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낮추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가장 똘똘한 한 채를 사놓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그나마 그게 가장 똘똘한 채로 가시는 게 그나마 이제 광역시나 이런데 뭐 대구 수성구라든가 이제 부산 해운대구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똘똘한 채로 그나마 이제 거기서 그다음에 이제 시립주, 그러니까 만약에 지방에 여러 채가 있으면 그것도 다 정리하고 그 지방 내에서 뭐 똘똘한 채로 가시거나. 근데 사람들이 또 그렇게 안 하고 그거를 만약에 정리가 되면 다 서울 사시더라고요. 지방을 안 사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점점 그런 거는 좀 더 양극화는 더 좀 가속화될 여지가 있고, 정부에서 어떤 이제 지방을 살리기 위한 구제책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런 로드맵이 전혀 나온 건 아니니까. 네, 맞아요. 그 지방에서 서울 사러 온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생각나는 건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지금 좀 있잖아요. 뭐 지방에 뭐 나름 돈이 있으신 분들도 뭐 자녀를 사주든 뭐 아니면 뭐 하나라도 해놔야 되겠다 해서 오시는데 그런 분들은 또 유독 또 서울에 이왕 사는 거 제일 좋은 거 사야 된다 해서 막 또 강남 3구 막 이런 거 사시잖아요. 근데 그게 또 비싸지 않습니까? 지금 꽤 많이 올랐고 어찌 보면 이제 전고점 다 뚫고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이
이 최상위 지역에 있는 아파트 이거를 지금 사는 것이 투자적으로 좋다고 보세요? 저는 요거는 조금 반대인 게 왜냐하면 지금 이 강남 3구랑 용산은 아시다시피 이제 조정 지역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것도 나중에 바뀔 수 있는데 이제 2년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 되는 측면이 있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금이 충분하신 분들은 뭐 나중에 이제 거주 생각하고 하신다고 하면은 뭐 그런데도 괜찮을 것 같고 강남 중에서도 토지거래 허가가 지역이 아닌 지역들도 있으니 내가 굳이 네. 실입주를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재건축 단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이런 데를 만약에 장기적으로 하고 내가 나중에 입주할 계획도 있으면 그런 곳 사시는 것도 괜찮고 다만 이제 너무 좀 무리해서 사시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좀 덜 오른 서울에 재건축 단지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서울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 그다음에 금액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도 되는 단지들도 있고 생각보다 속도가 빠른 재건축 단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오히려 투자로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자녀로 샀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증여세 이슈가 있는 거예요. 네. 증여세라든가 이런 것도 그러면 이거 증여세를 다 부담하면서까지도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고가 주택을 사는 게 맞냐? 이거는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양도세도 있지만 증여세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는 서울에 있는 재건축 단지를 하시는 게 더 저는 바람직하지 않겠냐? 투자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일기 신도시는 네. 좀 약간 늦어질 수 있다고 했지만 네네. 그 서울에 지금 네. 어느 정도 좀 추진을 좀 한 곳들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사업시행 인가 정도 나오면 네. 그래도 이제 관리처분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건 이제 관리처분 인가 나오면 좋긴 한데 이제 관리처분 인가까지 나온 단지들은 또 가격이 또 많이 오른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치면 이제 사업시행 인가가 이제 나오거나 곧 임박한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런 지역들은 아무리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업시행 인가까지 나왔는데 이거를 바꾸기에는 저는 좀 쉽지 않다고 좀 보는 견해가 있어서 사업시행 인가까지 나온 단지들을 좀 찾아서 아니면 그런 사업시행 인가가 좀 임박한 단지들을 찾아서 들어가시는 것도 재건축 단지를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은 게 최근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신축은 많이 올랐는데 재건축 단지들은 그래도 아직 신축만큼 올랐다고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단지들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다들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26년은 뭐 그래도 조금 뭐 있지만 네네. 27년, 8년은 뭐 네. 아예 뭐 지금 뭐 거의 없는 수준으로 공급 막 물량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물론 뭐 중간중간 뭐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아마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래도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재건축 발표 막 엄청 막 했던 거예요. 여의도도 네. 그렇고 최근에 뭐 저기 압구정동도 그렇고 네. 목동 14단지도 그렇고 대부분 재건축 빨리 승인해주고 지금 최근에 그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재건축 그 조합장들과 모여가지고 간담회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최대한 도와주겠다, 빨리 하겠다, 네. 빨리 해서 왜냐면은 서울에 주택 공급을 해야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본 현 정권에서는. 그래서 그때 빨리 해주려고 했는데 근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탄핵 전국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것도 또 어떻게 될지 사실 좀 모르겠어요. 이것도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저평가된 재건축도 조금 사업 속도가 붙은 재건축 단지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약간 조금 속도가 안 붙은 재건축 단지들은 또 이게 또 시계 제로 상태로 될 수도 있겠다. 또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생각난 게 대출 규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대출 규제. 지금은 약간 좀 막는 거, 뭐 상품을 없애는 거, 뭐 이런 걸 하지만 LTV랑 DSR을 지금 건드리지는 않고 가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어떻게 뭐 또 정권이 뭐 바뀐다든지 막 이렇게 되면은 과거처럼 아예 LTV를 뭐 50% 30% 이런 식으로 낮춰버리는 정책을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그럴 수 그렇게 있죠.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왜냐면 이제 네네. 그러면 투자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그렇죠. 분들도 네. 많아질 텐데 그렇죠. 네. 그러면 전세를 끼고 사야 되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근데 전세는 또 계약갱신 청구권을 만약에 그렇죠. 뭐 이렇게 무한으로 한다든지 그렇죠. 이래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것도 좀 되게 복잡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대출이 안 나오면은 이제 순전히 이제 자기 돈으로 사야 되니까 이제 네. 그렇게 되면은 내 집 마련을 대출 좀 젊으신 분들이 좀 타격을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젊으신 분고 소득이 이제 늘어나시는 분들은 대출을 많이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했다면 이제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더 좋은데 사고 싶은데 그다음에 돈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충분히 살 수가 있고 갚을 능력도 되는데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면 예전에 뭐 10억짜리 집을 봤다고 하면은 뭐 5억짜리 집을 보거나 이제 낮춰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이분들이 그냥 안 사고 그냥 전세로만 네. 거주할 수도 있겠고 이제 전세 중에서도 이제 좋은 데로만 거주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또 전세가 올라가겠죠. 그 올라가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제 세수가 부족하게 되는 거고 취득세나 양도세가 안 거치는 거니까 거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대출 규제가 그 이제 뭐 50%, 뭐 40% 이렇게 만약에 낮아진다면 이게 뭐 중저가 아파트 네. 이런 데에 더 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냥 고가 주택들보다는? 아니 뭐 고가 주택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예. 근데 이제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갭 투자가 다시 끌 것 같아요. 유행할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대출이 만약에 40% 나오는데 전세 비율이 만약에 50%라고 하면은 일단은 전세를 끼고 사겠죠. 네. 전세를 끼고 사고 그 무한 갱신이긴 하지만 이제 또 돈을 모으겠죠 본인이. 돈을 모아서 이제 자기가 들어가면 되니까 이제 그럴 취지로 이제 전세 끼고 사게 되니까 당연히 그러면 전세 가격은 좀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갭 투자가 일종의 이제 강남 갭 투자가 될 가능성이 또 높아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두 가지를 할 것 같아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들어와서 살려면 이제 전세를 끼고 사서 나중에 이제 돈을 모아서 내가 빼줘서 들어가는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좀 낮춰서 대출이 좀 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내가 원하는 최상급지는 아니지만 그거를 좀 타협해서 상급지나 중급지 정도에서 타협해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뭐 지금 금리도 내려가고 뭐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면은 뭔가 그 똘똘한 한 채 쪽의 가격을 낮추는 게 쉽지가 않네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다 이제 그 정책이나 이런 방향이 결국은 똘똘한 채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캐치하신 분들 예전에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게 예전에 그 문재인 정권 때 초반에 강남 아파트를 막 사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이런 파리 대책 나오자마자 사러 가시는 그렇죠. 분들 그런 분들 많아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점점 더 양극화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또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다음에 자꾸 대출 규제하고 하면은 아예 강남을 영영 못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충분히 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규제가 막히기 전에 사야겠다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생기죠. 그렇죠. 그런 쏠림 현상 때문에 또 가격이 단기적으로 또 급등할 여지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뭔가 이게 규제 다주택 같은 걸 좀 풀어야지만 맞아요. 지방도 좀 살고 맞아요. 그래서 지방이 좀 살아야 뭐 이 서울에 쏠리는 것이 좀 절로 분산되면서 그럼요. 좀 뭐 1억 오를 거 5천 오르고 그렇죠. 뭐 3천 오르고 이렇게 좀 낮아질 그렇죠. 것 같은데 이게 상황이 쉽지는 않은 뭐 좀 꼬여 있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말 안 듣잖아요. 우리. 뭐 그렇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좀 뭐랄까요? 뭐 네. 이제 기대는 좀 해봐야 되는데 네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아예 비아파트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비아파트 쪽은 계속 뭐 지금 심각하고 네네네. 힘든데 네. 이쪽도 어쨌든 뭔가 살리려고 하는 게 잘 안 보였단 말이에요. 네네. 당장. 근데 네. 여기다가 지금 그 허그가 뭐 네.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126%에서 네네. 112%인가요? 이렇게 더 네네. 낮춘다고 맞아요. 하거든요. 이걸 고려하고 있다. 확정은 아닌데. 네. 그러면 이거 140에서 126 낮추면서 또 네. 역전세 한번 일어났는데 그렇죠. 112로 가면 역전세 또 일어나는. 그럼요. 그러면 이제 더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정책에 저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최근에 빌라 무제한 매입 발표했었잖아요. 네, 서울시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빌라 많이 지어라 우리가 매수해주겠다 해서 왜냐하면 이제 빌라를 많이 공급해서 전세를 좀 안정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갑자기 전세율을 확 낮춰야 된다. 이게 허그 보증에서 그만큼 안 낮추면 허그 보증을 안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전세가 갑자기 이제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다시 빼줘야 되니까 이거 다 현금 마련해야 되고 다주택자로 하셨던 분들은 다 이 돈을 어떻게 또 마련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대출도 지금 규제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네. 그분들은 그러면 결국 망하라는 얘기냐? 대출 받아서 이 전세금을 빼주던가 전세태고 자금 대출을 열어줘서 해주던가. 근데 그렇죠. 다 막아놨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어떻게는 빌라 살려주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고 또 지금은 뭐 결국 빌라 죽이는 정책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물론 네. 이제 그 취지는 이제 알죠.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전세가 워낙 좀 전세 사기도 있고 하고 빌라고 너무 하니까 과하게 높으니까. 그렇죠. 비율상. 네, 비율상 높으니까 낮추겠다. 물론 취지는 공감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테러를 열어줘서 대출을 완화해서 해주거나 아니면 뭐 빌라 무제한 매입을 그런 발표를 하지 말거나 사실 계속 이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각 제각각이니까 정책이 일관되지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시행이 되면은 아무래도 좀 역전세 여파가 좀 크고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보증을 안 들어주면 그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또 안 들어오려고 하고 가뜩이나 전세에 들어오는 것도 불안해하는데 보증도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되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뭐 반전세 뭐 이런 걸 돌려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런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네. 그럼 결국에 이 빌라 쪽에서 해결책은 그 네. 전세가 뭐 예를 들어 빠졌더라도 네네. 기존 전세만큼 대출을 뭐 일시적으로 좀 해줘야죠. 해줘서라도 네, 그렇죠. 월세로 전환시켜 놓고 그렇죠. 그래서 네, 우선 네. 무너지지 않게 해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뭔가 네. 좀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게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그 테러를 맞아요.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네, 핵심인 근데 것 지금 같아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냥 계속 지금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이것도 지금 뭔가 해결 방법은 쉽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착공이 예. 지금 반토막 뭐 거의 그렇죠. 뭐 10분의 1 토막 뭐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만약에 그 빌라 무제한 매입 발표 나고 나서 빌라 가격이 오를 거다 이렇게 예상하셨던 유튜버 분들도 계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다른 생각이었거든요. 왜냐면은 빌라 무제한 매입을 하게 되면은 또 이게 또 날림 공사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네. 그냥 무제한 매입한다고 하니
하니까 사실은 그냥 팔면 되니까 그냥 엄청나게 빨리 난림공사를 할 가능성도 있고 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빌라 투자를 좀 권유를 좀 반대를 많이 한 편이었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니까 또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또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빌라를 소유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손해가 좀 막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것도 뭐 안 좋은데 이거를 이제 뭐 계속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계속 얘기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만큼 빠진 그 전세금만큼 뭐 대출을 뭐 채워서 뭐 테러를 열어주거나 뭐 이런 정책들이 좀 계속 좀 만들어져서 서로 좀 보완해서 약간 연착륙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뭐 특별 자금을 만들어서 뭐 그렇죠. 신용 대출로 그러니까 뭐 담보 아니라 네네. 뭐 신용으로 빌려주든지 뭐 그렇죠. 어떻게 해서 네. 그걸 좀 터지지 않게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냥 이제 터지게 놔두는 개념처럼 맞아요. 가버려서 이제 네. 더 커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비아파트도 공급이 네. 좀 덜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아파트도 공급이 덜 되고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 상황에서 뭐 전세도 막 네. 올라갈 거고 그렇죠. 금리는 내려가고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집값은 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외부적으로 네. 뭐 경제 위기가 오거나 그런 그렇죠. 거 아니면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탄핵 정국도 또 어느 정도 되면 또 안정이 될 거예요. 탄핵 정국 네.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거긴 한데 근데 이제 그게 또 우리나라 또 갑자기 뭐 IMF처럼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고 이게 왜냐면 이제 일시적인 거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거고 뭐 경제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거긴 한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유세 부분은 또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이렇게 뭐 현상에서 다주택자로 가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똘똘한 한 채라든가 뭐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활용한 거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유세가 지금보다는 좀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만약에 뭐 어떤 네네. 뭐 정권이 뭐 바뀌거나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렇죠. 아무래도 그 1주택자여도 조금은 뭐 올라가는 정도로 그렇죠. 이제 그 다주택자는 좀 많이 올라가고 그 이재명 대표 예전에 그 공약들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네. 우리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인당 9억까지잖아요 공시지가가.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부 명의면 18억이니까 거의 한 30억 정도까지는 종부세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으로 네. 했을 때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게 국토 보유세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냥 무조건 토지나 이제 집이 있는 거는 세금을 걷겠다는 거예요. 금액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 허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 공약이 이제 국토 보유세는 그냥 무조건 또 땅 있고 토지나 이제 집이 있으면 세금을 걷겠다는 거니까 이게 이제 재산세 같은 개념으로 더 늘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사람들한테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네. 다시 이제 퍼주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해봤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 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가가 많이 오르고, 그죠? 그다음에 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집값이 계속 올랐잖아요. 이게 돈을 풀게 되면은. 그래서 사실 공짜 복지라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마치 이제 공짜 복지처럼 얘기를 해서 풀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또 한편으로는 또 집값은 또 올라가는 거죠. 근데 사실 집값이 올라가면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누구냐는 거죠. 결국은 이제 무주택 서민이라는 거고 네. 매매가, 전세가, 월세 다 오르게 되면은 결국 피해를 보는 게 가장 큰 게 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뭐 서민들을 위한 정책 같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실 그렇지 않다는 말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네. 부동산 말고 한번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요즘에는 뭐 다양한 투자처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부동산 말고 다른 거에 투자하고 계신 게 있나요? 최근에 이제 저도 해외 주식을 좀 들어갔어요. 해외 주식.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랑 그 뭐 엔비디아 좀 들어갔는데 이제 네. 트럼프 되고 나서 그 테슬라 좀 올랐더라고요. 많이. 네. 그래서 네. 이제 보고 있고. 근데 확실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왜 해외 주식 하는지 알 것 같은 게 거의 그 안 떨어지더라고요.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라고요. 꾸준히 그냥 가더라고요. 네. 꾸준히. 신기했던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 워낙 이게 변동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내 주식도 좀 했었는데 이제 근데 왜냐면 저도 이제 다주택자 투자자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취득세 때문이라도 부동산 늘리기엔 좀 사실 좀 한계가 있으니까. 사실 다주택자가 집을 늘리지 못한 지가 꽤 됐죠. 한 3, 4년 정도는 됐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하고 이제 그거 대안으로 저도 이제 주식을 좀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보시니까 테슬라, 네, 테슬라 괜찮은 집 것 사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 네. 주식은 아시다시피 그 전 재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래도 이제 목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래도 이제 상수율이 큰데 뭐 물론 이제 상수율은 이제 있는데 주식은 이제 돈이 좀 작으니까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뭐 수익률 그러니까 수익률은 좋지만 그 금액이 크진 않더라 이런 절대 금액이 작다. 그렇죠. 절대 금액이 작은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네이버랑 그 두산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농심 뭐 이렇게 네 종목을 했는데 네이버도 한 20% 올랐어요. 네이버 좀 네이버도. 올랐죠. 네, 최근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AI 쪽으로 좀 많이 발달할 것 같고 또 많이 보니까 차트상 좀 많이 거의 뭐
바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좀 들어왔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두산은 모 유튜버 보고 그냥 네. 했거든요. 아시잖아요. 네, 네, 네. 저희 나오셨던 분. 네. 그분 믿고 했는데 그 수익률 50% 난 거예요. 두산에 올인하셨던.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서 50% 나서 좀 일부 이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랬고 이제 또 그다음에 그 삼성전자도 들어왔는데 삼성전자는 요새 워낙 안 좋으니까 네. 그거는 좀 이제 마이너스고 그 농심은 들어왔는데 농심은 이제 제가 찾은 종목인데 농심은 왜 샀냐면 혹시 그거 아세요? 그 투움바 파스타라고 네. 아세요? 네. 그게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불닭볶음면 때문에 삼양라면이 엄청 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투움바 파스타로 혹시 이게 세계적으로 한번 뜨지 될까? 않을까? 될까 하고 샀는데 아직 마이너스야 아직.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게 참 주식이 네. 해보면 뭐 네. 지금은 뭐 세금도 없고 네, 네. 참 네. 국내 주식이 네. 참 이런 거 수익도 올라가는 거 네. 보면 황금성도 좋고 참 네, 좋잖아요. 네, 네. 근데 부동산하고 주식 다 하시면 네, 네, 네. 그래도 계속 부동산에다가 좀 비중을 네. 높게 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 주식은 사실은 그 제가 모르는 정보들이 또 워낙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은 이런 거죠. 제가 아는 동네는 저랑 그 동네 분들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 정보를 내가 알면 그게 이제 또 그런데 주식은 워낙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가 모르는 정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주식으로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변동폭이 워낙 주식이나 비트코인 특히 비트코인은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좀 약간 정신이 좀 안 좋아지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또 변동이 되니까 계속 들여다보게 돼요. 금액이 크지 않아도 들여다보게 되는데 네. 사실 부동산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냥 그렇죠. 사놓고 매일 그냥 보게 되죠, 사실. 그렇죠. 네. 저거 비트코인은, 코인은. 네. 비트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좀 약간 피폐해진다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근데 제가 좀 일화가 있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 한 몇십억 갖고 계셨던 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요새 비트코인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근황을 한번 물어봤는데 되게 충격적인 얘기 들었는데 네. 폐인이 됐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냐면 그 비트코인은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데 돈 예치를 했다는 그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스테이블 예치한 거기 대표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 돈이 그냥 하나도 비트코인 못 받는다고. 그래서 그 몇십억의 자산을 지금 말 갖고 있으면 한 100억 정도 됐을 건데 날라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폐인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네. 또 주변에서 상담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비트코인으로 10억 벌었다가 또 10억 잃으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꼭 버는 거냐. 또 주식도 제가 보면은 물론 잘 버신 분도 있지만은 이게 본인이 이제 그릇이 안 되면 벌었다가도 또 다 날리더라고요 이게. 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보니까. 또 금방 오르면 또 금방 내려가는 게 또 그렇죠. 그런 순리니까 네. 거기서 또 못 나오면 이제 그렇죠. 또 이제 그렇죠. 물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돈을 따도 내가 이거 막 1억 했는데 막 2억이 됐으면 내가 2억 넣었으면 4억 됐을 텐데. 네. 또 이런 또 심리가 발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이제 투자가 굉장히 이런 또 심리 싸움도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고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좀 일부 갖고 있어서.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꼭 수익이 안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 또 네.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저희 댓글에도 뭐 코인 뭐 알트코인 같은 거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네, 네. 플러스 20% 나가지고 네. 기분 좋게 잠들었는데 아침에 눈 뜨니까 마이너스 50%였다고. 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고 플러스 20 벌고 네, 네. 잤는데 아침에 뜨니까 반토막이 나 있더래요. 네. 하루 만에. 그래서 이거 뭐지? 그리고 요번에 그 막 던졌던 분들도 많고 막 반토막 날 때 막 개업 그쵸, 막 그쵸. 이러니까 네, 막 그쵸. 다 던지고 이랬나 봐요. 그쵸. 또 초보자분들. 그쵸. 그걸 또 이제 막 들어가서 샀던 분들도 그쵸. 또 있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정신 건강에 좀 힘든 맞아요. 건 분명히 있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장기 투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그쵸. 뭐 근데 아예 테슬라를 믿고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것도 괜찮은데 근데 사람들 보니까 제가 투자 저도 오래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사람 마음이 진짜 갈 때예요, 갈 때. 네. 네,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뭐 불남님도 그렇잖아요. 네.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내 건 가만히 있는데 옆에 게 올라갈 때 미치는 거죠. 그게 미치는 거죠. 또 상대적으로 또 그런 것도 네. 있고 또 욕심을 안 내려고 하지만 또 욕심이 나는 게 또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는 일종의 약간 심신수령 같기도 해요. 심신수령에서 욕심을 좀 내려놓고 또 이렇게 남들이 막 이렇게 흥분할 때 좀 약간 침착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또 오래 하면은 좀 심신수령도 되고 또 약간 도인이 된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면은 그 네. 막 열광할 때 네. 들어가서 조금 더 먹고 나올 네네. 수도 있지만 보통은 다 이제 전혀 관심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가서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남들 관심 가질 때 나와서 이제 크게 먹는 게 더 그렇죠. 마음 네. 편하긴 하죠. 근데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올라갈 때 네. 같이 타고 가고 싶은 게 그렇죠. 사람의 심리니까. 마음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뭐 부동산이 그런 거에서 좀 편한 게 있었더라 네,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하신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근데 돈이 적은 분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이제 접근이 잘 안 되니까 그러면 그냥 제가 궁금한 겁니다. 분양권 투자. 네네네. 지금 분양권 지방 분양권은 괜찮을 수 있을까요? 지방 그러니까 분양권. 지방 말고 저는 이제 그래도 준수도권이라는 개념을 제가 좀 너무 크니까 금액대가. 그렇죠. 그래서 준수도권에 보시면 한 뭐 26평이 뭐 분양가 2억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신축이고 그런 것도 2억대, 3억대 이런 거는 또 이게 워낙 공사비가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돈이 정말 없으신 분들은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신 분들은 뭐 주택수 때문에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은 이거 샀다가 나중에 뭐 서울이나 강남 갈아탈 때 이거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시지 마시고 진짜 돈이 내가 진짜 한 뭐 2, 3천, 4, 5천 있다. 물론 이제 이거 방송 보시고 뭐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돈이 정말 없는데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전혀 뭐 못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이 있냐면 옥정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주할 때 그때도 좀 약간 좀 가격이 흔들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1억 5천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3억 7천 정도 분양가였던 게 지금 다 5억 정도 하는데 그때 심지어 무주택자들은 돈이 아예 안 들어왔었어요. 왜냐면 감정가 자체가 5억이 잡힌 거예요. 분양가 3억 7천인데. 그러면 뭐 그렇죠. 대출이 3억 5천, 70%에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서 하신 분들 물론 계세요. 근데 돈이 안 들어왔는데 1억 5천 올랐다? 그러면 그것도 뭐 나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돈이 없다고 부동산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니더라.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예전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다. 결국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잘 찾아보면은 기회는 항상 있는데 그렇죠. 이제 내가 깊게 안 들어가니까 남들 하는 것만 보면은 그렇죠. 기회가 없어 보이는 그렇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남들 올라가는 것만 같이 따라가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게 시장이 참 되게 혼란스럽고 이런 상황에서 뭐 부동산 뭐 코인 할 거 없이 다 똑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럴 때는 좀 요거는 좀 잘 챙겨야 된다. 뭐 어떤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2004년도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2020 거의 20년 넘게 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물품을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소액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했었고, 근데 저도 이제 그 2004년도 했으니까 부침도 굉장히 많았죠. 2008년 금융위기도 있었고, 2012년 그리스 위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어요. 2014년 뭐 부동산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지금도 뭐 탄핵 정국이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평정심을. 잘 될 때 막 너무 흥분해서 막 무리하게 막 하신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지금 참 안 좋을 때 막 겁내서 못하고 막 헐값에 처분하고 또 이러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평정심을 유지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제 한편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리하지 않게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하면은 이게 평정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만 드리는 게 뭐냐면 너무 영끌하지 마셔라,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도 변수가 워낙 많아요. 투자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런 변수들을 내가 좀 지키고 이겨내려면 이제 그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에서 조금만 덜해도 좀 지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려면 내가 항상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참 이게 투자가 심신을 수련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게 외로운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남들이 얘기를 또 경청해야 할 때도 있지만 또 남의 말을 안 들어야 할 때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렵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그 부장님도 이제 투자 많이 하셨으니까 공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투자가 참 어려우면서도 재밌다. 하지만 할만하다. 인생에 하면서 투자는 할만하다. 왜냐면 본인의 심신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길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선은 너무 짧게 뭐 단기간에 내가 막 확 부자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항상 무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미래를 읽다 투자자문 컨설팅의 최진권 대표님 모시고 최근 현장 분위기부터 이제 뭐 어떤 다른 투자처까지 다양한 얘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25년 부동산 전망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지금 변수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돌다리 두드려 가면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